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인연자입니다. 오늘은 20일인가요? 오늘이? 21일이네요. 날짜가는 줄 모르겠는데 21일 토요일입니다. 네, 여긴 8시를 강의가 오고 있고요. 아직까지 베트남은 완연하게 설 연휴입니다. 설 연휴고 아마 다음 주 들었었어야 뭐 회사고 상가고 정상적으로 이제 영업들을 시작할 거예요. 지금은 문 열어놓은 데는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어제도 시내 나가서 밥 먹으려고 시내 나갔더니만 문 열어놓은 식당이 많지 않으니까 문 열어놓은 데는 그 옆에 이제 가게들이 쭉 닫아 있으니까 그 가게들 앞으로 해서 장사 잘 되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얘기는 조금 본질적이고 무거운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저도 한배 가족이고 저도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늦은 나이는 아니었지만 당시에 26년 전에는 저도 늦은 나이에 베트남 국제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제가 26년 동안 생활을 해보니까 지금 세대와 저희 세대가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르다는 것을 좀 많이 느낍니다. 이게 뭐냐 하면 결혼을 왜 하세요? 또 가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최근 국제결혼 한 5년 전 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부인들하고 이런 진지한 대화가 가능하시다면 신부들한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 가족이 누구냐고. 거의 대부분 그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 여자분들이 생각하는 가족이라는 구성원 안에 남자분들은 아마 제일 뭐 하단부나 아니면 아예 있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여자분의 뭐 잘못이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제가 좀 진지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여자 만났어. 그 부인이나 부인 가족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하고 오손도손하게 잘 살 수 있었으면 과연 국제결혼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남성들은 국제결혼을 하는 이유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 뭐 수십 가지의 뭐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가장 간단하게는 한국에서 자기가 원하는 여성을 못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게 경제적인 이유가 됐든 뭐 어떤 이제 자기 성격의 이유가 됐든 그거는 각자의 사항에 따르지만 결론은 자기한테 맞는 사람을 못 만나서 국제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베트남 여성들은 왜 국제결혼을 할까요? 뭐 20 몇 년, 심하면 30년 가까이의 차이의 남자를 만나서 국제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입니다. 가족. 근데 이게요, 얼마 전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또 그리고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일은 많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남자분 한 분이 여성분이 그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을 알고 이거는 뭐 어떤 특정 회사 아닙니다. 우리 회사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것을 처음부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여자분이. 그거를 알고 매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의 어머니가 이제 뇌졸중이 오셔가지고 뭐 일상적인 생활은 혼자 가능하시지만 뭐 이거를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도 그거를 원하셨고 또 이제 남자분도 동의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뇌졸중이나 이런 뭐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그게 암이든 또 아니면 뭐 신장병이든 이런 뭐 당뇨든 이런 것도 이제 하면 장기적인 이제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치료를 하는데, 그거를 신부님이 한국에 나가셔가지고 한국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으면 본인이 그걸 당연히 어머니를 이제 부양하고 도와드리는 게 맞지만, 한국에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 그 다음 달부터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어머니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어. 일정 부분 뭐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 25만원, 30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 약값을 매달 이제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근데 이제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본인이 아셔가 도와주기로 이제 하셨다고 하시는데, 뭐 그리고 제가 그건 당연히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두 분이 그걸 동의를 하시는데, 그 이제 어떤 회사는 그거를 신랑분이 이제 모르시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그냥 아프다는 정도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이제 신랑분 이제 못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교제 기간 동안에 교제를 이렇게 쭉 하다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게 여자분 잘못도 아니고 남자분 잘못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업체에서는 잘못도 없죠. 근데 이런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남자분한테. 그러면 여자분이나 여자분 가족이 아프면 남자분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면 모르지만 도움을 줄 수 있죠. 뭐 그 도움이라는 게 우리 돈으로 뭐 몇천만 원을 도와달라, 매달 몇백만 원을 도와달라 이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여기도 보험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도와주는 게 크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가족을 만들려고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베트남, 특히 이제 베트남 국제 결혼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하나 생각하셔야 될 거는요. 여성분들이 국제 결혼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족입니다. 가족 때문에 결혼을 해요. 여기 본국에 있는 가족 때문에. 본국에 있는 가족 때문에 결혼도 하고, 본국에 있는 가족 때문에 멀리 다른 나라 가서 아침부터, 그게 뭐 남자든 여자든 뭐 상관없이 아침부터 밤새도록 자는까지 해가면서 돈을 벌어서 그걸 본국으로 송금을 한다. 이 송금을 받는 액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베트남도. 지금 뭐 라오스나 미얀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그 가족 때문에 그래서 결혼을 열심하고 가족 때문에 결혼을 하고 한국에 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니하고 내하고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자분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그 어떤 남자들은요, 좀 더 심한 남자들은 니하고 내하고 또 뭐 자기가 이제 만약에 저 밑에 소생이 있었으면 니하고 내하고 그 애하고 우리 또 식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시댁 식구 있잖아요. 자기 집 가족, 자기 엄마 아버지 형제, 이렇게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가족이라고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 입장 반대로 그러면은 베트남에 있는 여성분의 식구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여성분의 가족이 내 장인, 장모, 내 처제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가 그거를 거짓말을 하는 신부들이 있고 그걸 이용을 하는 신부들이 나쁘다는 거지, 가족이 진짜 아프고 가족이 진짜 사고가 나고 하면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저하고 생각이 좀 많이 다르신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장인 장모님이 아직 살아 계시지만 장인 장모나 처제 처남을 남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심하면은 결혼 초창기 때는 우리 처남은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 많이 혼났는데도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러질 않아요. 때리지만 않았지. 진짜 그 옷가방까지 사서 내쫓고 그랬으니까요. 말을 안 했던 이유는 내가 그 처남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 마누라도 아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트남에는 조카들이나 동생을 언니, 오빠 또는 뭐 삼촌, 외삼촌, 이모들이 때립니다. 체벌을 합니다. 그걸 부모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왜냐, 그걸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람이 내를 잘 되기를 원하고 또 도와준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실제로 우리 이제 처가 얘기를 잠깐을 하면, 우리 처가의 우리 집사람 위에 이제 처형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처형이 이제 큰 언니예요. 위에 이제 오빠는 있지만은, 그 처형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미망인이 되셨어요. 이제 아기가 아들이 하나 있어요. 내가 결혼하니까 그놈이 2살인가 3살쯤 됐었어요. 예, 그래서 같이 이제 살았었어요. 예, 큰 처남은 이제 독립을 해서 살고 있었고, 그 밑에 이제 처제도 우리 이제 6형제인데 큰 처남, 그 다음에 우리 큰 처형,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밑에 이제 처제가 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막내 처남놈이 하나 있었는데, 막내 처남놈은 학생이었죠. 내가 그 고등학생이었어요. 내가 결혼할 때. 그러면은 이제 처제들이고 처형들이고 다 한 집에 살았었어요. 호치민에. 처남은 이제 시골에서, 큰 처남은 이제 뿡따오라는 데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었고, 우리 막내 처남은 이제 아직 학교 다니니까 이제 부모님이 이제 같이 이제 살았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결혼을 할 때 우리 이제 처제들 중에 한 명은 우리 집사람이 조그만하게 호치민에서 약국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 약국에 약국이라는 게 교대 근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문 닫는 순간 이제 장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이제 한 명은 이제 교대 근무를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일을 했었고, 한 처제는 이제 다른 일을 또 했었고, 우리 처형이 이제 그 집에 이제 전체적으로 살림을 다 이제 밥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이제 이런 일을, 왜냐하면 또 아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일을 했었어요. 큰 처남은 또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가 이제 또 가정을 부양을 해야 되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결혼을 해서 한국에 있다가 다시 이제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베트남으로 돌아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처형이나 우리 처제들이 뭐 능력이 뭐 어떤지는 모르겠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모자라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힘들게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큰 처형하고도 근 몇 년을 같이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뭐였냐면, 우리 큰 처형을 한국이나 미국에 이제 꼭 가서 살게 해주는 게 우리 집사람의 큰 소원이었어요. 근데 한국에 가서도 어떤 분을 만나셔가지고 잠깐 결혼을 했었는데, 뭐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안 맞아서 한 1년인가 2년 만에 이혼하고 다시 이제 돌아오셨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결과만 말씀드리면, 우린 큰 처형이 결국은 미국을 가셨고, 지금 그 조카애도 지금 미국에서 공부를 해요. 그거를 누가 도와줬죠? 제가 도와줬죠, 당연히. 모든 서류 자금이나 모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제가 다 그걸 했어요. 그리고 우리 처제 둘도 결혼하는데 제가 막대한 이제 그런 뭐
공원 아니면 공원 뭐 이제 사람을 소개도 하고 뭐 또 우리 막내 처제는 좀 다르지만 우리 막내 처제도 제가 이제 사업이 괜찮을 때 그 남자를 만나가지고 외국에 사는 네덜란드래 노르웨이 사는 이제 그 베트남 남자거든요. 예, 보트 피플이었죠. 그 연애할 때 제가 이제 많이 스포트를 했죠. 뭐 그 남자가 이제 그 노르웨이나 이런 데는 이제 어째 물가가 비싸니까 그 사람들이 뭐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2년에 한 번 이렇게 아예 그냥 장기적으로 휴가를 베트남으로 오더라고요. 그때 온다고 했을 때 왜냐면 그 남자가 젊고 괜찮았어요. 그리고 뭐 노르웨이 사는 게 자체가 이제 메리트가 있으니까 인기가 많았죠. 이제 그것도 실제로 이제 제가 많이 도움을 줬어요. 많이 도움을 줬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최영하고 이제 바로 밑에 처지는 미국에서 살고 있고 우리 집 사람도 이제 애들 공부 때문에 미국에 가 있고 이제 막내 처제는 이제 노르웨이에 살고 노르웨이 사니까 미국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 장인 장모도 뭐 1년에 한 6개월 정도는 거의 미국에서 생활을 하셔요. 예, 그리고 우리 큰 처남도 이제 얼마 전에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이제 좀 오래 걸려요. 남자분들은 위장 결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면 미국에 가족들이 있어도 거의 한 4, 5년 걸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 우리 막둥이 처남놈만 지금 이제 고향에서 이제 하는데 뭐 큰 처남도 중간에 여기서 사업할 때 제가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 큰 처남이 이제 저보다는 나이가 좀 어린데 사업하는 파트너가 한국 쪽의 파트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통역이나 뭐 결제라든가 뭐 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줬죠. 이걸 제가 왜 그렇게 합니까? 뭐 어떤 사람은 저보고 호구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가족이니까. 베트남에서 신부가 내 가족이 아픈데 내 엄마 아버지가 오늘 당장 먹을 게 없고 힘이 든데 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니는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베트남 한국에서 살아. 그렇다고 해서 편하게 살 자식은 잘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중간에 이제 제 말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뭐 신부들이 뭐 항상 레파트가 똑같다 그러잖아요. 뭐 오토바이가 뭐 사고 났어요. 병원에 있어요. 오토바이를 잊어버렸어요. 뭐 핸드폰이 고장 났어요. 뭐 그래서 핸드폰 뭐 아이맥스 뭐 17 이런 거 뭐 한 200만 이상 가겠죠. 한국에서도 그런 거 사진을 본 이런 거를 뭐라 그러는 거지. 아프면은 당연히 병원에 가면 진단서가 있고 매달 약을 먹으면 그 약값에 대한 이제 지출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그리고 또 심하면은 갑자기 수술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고가 생기면. 그러면 그거를 남자가 안 도와준다? 그러면은 그 여자도 그 남자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하겠죠. 그냥 그러면 그냥 뭐 좀 솔직한 얘기로 하시면 그래 뭐 한국에 가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가 우리 가족들 부양하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떤 회사도 저희 회사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뇌졸중 때문에 그분이 나이가 많으셔요. 남자분이 저하고 거의 뭐 지금은 아마 한 60 가까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그 여자분하고 결국은 파혼을 했어요. 근데 그 돈 때문에 파혼한 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남자분이 뭐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어쨌는지 그 여성분한테 이제 뭐 제가 얘기했던 그때 이제 장문의 카톡처럼 회사에서 뭐 나와라 기숙사를 나와라 그러면 니하고 내하고 둘이 하자 뭐 이런 카톡을 보내가 결국은 여자분이 나는 이런 남자를 믿고 한국에 못 가겠다. 심하게 얘기해서 그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회사하고의 계약도 이렇게 쉽게 파기하는데 과연 이 남자가 한국에 가서 우리 어머니 약값을 자기가 얘기했던 것처럼 꾸준하게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저걸 하지를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파혼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분 뭐 저한테 앗소리도 못 하시죠. 제가 이제 그 문자를 아직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뭐 카톡을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이제 파혼을 했다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혼한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럼 그 병원비를 달라 그랬냐 그러니까, 병원비를 직접적으로 달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병원에 갔다 그 정도의 약값이 들고 뭐 이랬다고 보냈다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 달라는 거지. 안 그럴 것 같으면 그걸 뭐하러 줍니까? 뭐 가끔 가다가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핸드폰 사진을 왜 보냈냐 하면 뭐 이뻐서 보냈다. 뭐 어떤 우리 신부가 하는 말 얼마나 웃기냐면, 결혼 반지를 그 까르띠에인가? 그거를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그거를 보냈대요, 신랑한테. 그게 한 1,0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결혼 반지가. 그래서 내가 이거 너 뭔지 알고 보냈냐 이러니까, 아니 그냥 이뻐서 보냈대. 이게 얼마인 줄 혹시 아니? 이러니까 모르다 그래서 제가 알려주니까 애가 깜짝 놀라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뭐 핸드폰 사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잖아요. 그럼 그런 걸 보낼 때는 이제 그걸 갖고 싶다는 얘기의 표시겠죠. 그걸 갖고 싶다고 얘기하기에는 자존심도 상하고 창피하니까 그냥 사진을 보내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거를 알아서 신랑들이 사주는 신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 회사에서 제가 한 10년 전에도 저하고 직접 해보시면, 저는 그 신랑들한테 중고폰을 차라리 가져오라 하고, 또 저희 회사가 결혼시키신 분 중에 그 중고폰 추천하고 이런 분이 몇 분 계셔요. 그분들한테 차라리 중고폰 뭐 30만원에서 50만원짜리 이런 거를 저희 신랑들이나 한테 보내주라 그럽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놀아라 그래요. 제가 아이폰 새 거 사주라 소리 안 합니다. 신랑들이 사주는 거죠. 그럼 이제 그거에 이제 잘로나 페이스북에 이제 신부들이 막 사진이나 동영상 찍어서 자랑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사주라 그러지도 않고 추천하지도 않습니다. 그 아이폰 사주는 거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족이나 결혼을 가끔 가다가 보면 신랑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매매혼이 아니고 자기는 사랑해서 이제 그 여자를 사랑하는데 그 여자의 가족들은 나몰라라 한다? 이건 전 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결혼해서 자기 죽을 때까지 짧으면 20년, 길면 40년, 50년 정도 사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게 한 26년 되다 보면 이제 예전에 결혼시킨 사람은 애들이 이제 군대 가고 애들이 이제 장가하고 시집갈 나이가 돼요. 그런 신부들을 자주는 아니지만 아주 가끔 이제 시골에, 왜냐하면 그 신부가 또 자기 조카나 자기 이런 사람을 또 소개해서 우연히 결혼식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얘기를 해보면 오래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 있어요. 뭐냐? 의리로 살고, 남자가 결혼 초창기에 상당히 처가의 가족들한테 잘했더라고요. 그걸 금전적으로 잘하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그게, 자, 우리가 한국 여자분하고 결혼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마 한국 여자의, 그러니까 처가죠. 장인 장모님 생신 안 찾아보는 요즘 사이 잘 있습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요즘은 처제 처남 생일도 챙겨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하고는 조금 이제 그게 안 맞겠지만 현실이 그렇대요, 현실이. 장인 장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병원 가고 하면 병원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거는 괜찮고, 베트남에 있는, 물론,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이 신랑분들한테 경제적인 지원을 하기는 좀 힘드시겠죠. 하지만 그 지원이라는 게 꼭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 처제나 우리 처가의 식구들한테 고맙게 느끼는 부분은, 우리 애들 키울 때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돈을 좀 잘 벌고 나서 이제 애기 봐주는 사람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은 애기 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남이잖아요. 근데 우리 처제나 우리 처형이 거의 애들을 다 키웠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도움을 받은 거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 이제 뭐 공안이나 또 그리고 이제 이런 관공서 쪽에 일이 안 될 때는 우리 장인어른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나름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국가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이야 뭐 당연히 정년퇴직 하시지만, 그래서 이제 상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집에 가면. 이게 저도 몰랐는데 한국에서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그런 이제 표창 받았는 거하고 이제 훈장이 상당히 좀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장인 장모를 한국에 초청을 하신다. 그러면 이제 저는 신랑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 초청한다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럼 제가 물어보죠. 그럼 당신은 그 장인 장모를 초청을 안 하면 매달 뭐, 왜냐하면 언젠가는 장인 장모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할 나이가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장인 장모 뭐 밥 먹고 살 수 있게 매달 그래도 한 기초적으로 한 20, 30만 원 정도 돈을 꾸준하게 보내줄 수 있냐고 물으면 잘 없죠. 생각해보세요. 매달 20, 30만 원이라는 게요. 뭐, 하지만은요, 그걸 매달 나간다고 생각하면요, 그거 쉬운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바엔 저는 그럴 바엔 한 살이라도 장인 장모가 젊었을 때 스스로 돈을 벌게 하고 스스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는 게 좋지 않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어떤 분들처럼, 물론 이제 그분이 시골에 계시면 같이 모시고 사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도 뭐 같이 모시고 살 이유는 없어요. 시골에 가면 요즘 빈집 천지잖아요. 두 분이서 편하게 사시면 되고, 또 그렇게 해놓으면 그 주위에 또 베트남 사람들끼리 또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되면 거기서 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제가 아는 아주 똑똑한 신부가 하나 있어요. 이 신부가 지금 한국 들어갔는지 한 8년쯤 됐는데 지금 사업 잘합니다, 한국에서. 무슨 일 하냐 하면 계절 근로자나 일하러 들어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조직해가지고 일거리 찾아주고, 이 하루에 뭐 5,000원인가 만원인가를 1인당 받는데요. 근데 그 수입이 짭짤하대요. 그 제일 처음에는 이제 자기 엄마, 자기 아버지부터 데리고 돌아서 저기 해남인가? 그쪽에 살거든요. 거기 엄청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오면 뭐 농장에 일 보내주고, 왜냐하면 이제 그 사람들, 농장 사람들도 이제 365일 매일 일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을 하면 여기 한 2달, 여기 한 2달 이런 식이니까 그런 거를 또 적소에 좀 소개해 줄 그런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또 그렇게 사람을 뭐 10명이고 20명이고 보내놓으면 거기서 또 반장해야 되는 또 사람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자기가 이제 데리고 온 사람 중에 일을 잘 가르쳐서 반장을 만들고, 이 반장이 또 그 밑에 이제 한 몇 명씩을 데리고 있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주 사업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 신랑 버는 것보다 낫다 그러던데요. 자기 신랑은 뭐 지금 이제 나이가 꽤 됐죠. 이제 50이 넘었으니까 한 달에 한 4, 500 번대요. 근데 자기는 그보다 더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베트남 여자가 한국에서 결혼해가 7, 8년 되고 그래도 뭐 한 4, 500 벌고 이러면은요,
흔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바람나가 젊은, 왜냐면 이제 국적도 있어요. 젊은 남자 만나면 되죠. 뭐하러 50 넘은 남자하고 뭐 그 사이에 이제 애들은 있지만 애야 자기가 키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남자가 결혼 초창기 때 처가 식구들을 불러들인 거잖아요. 불러들여서 자기 그 근거지지만은 거기서 일하게 해주고 또 뭐 일만 이게요 참 힘든 부분은 있어요. 들어오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기들이 돈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외국인이라 그러면 일단 노임을 제대로 안 주려 그래요. 그리고 또 불법이니 뭐니 신고해서 돈 안 주고 이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남자가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자분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말하면 뭐 좀 그 남자 아주 편안한 노후가 이제 보장이 되는 거죠. 이제 나 이제 한 10년 더 일해도 뭐 국민연금 받으면 뭐 한 150, 200 받겠죠. 그렇지만 그때 되면 이제 자기 와이프는 이제 40 조금 넘어가니까 더 이제 왕성하게 일을 하겠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물론 뭐 그 남자분의 정확한 상황을 제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자기가 판단을 해야겠지만 베트남 가족 장모가 아파서 그 병원비를 주는 거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뭐 파혼을 했다. 과연 그러면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그 남자분 부모님은 어디 안 아프세요? 그럼 자기 부모 아플 때는 며느리가 가서 이 자기 부모를 막 보살펴야 되고 장인 장모가 아프는 거는 뭐 저 멀리 타국에 있으니까 그거는 나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하면은 그 여자분이 과연 그 남자분을 가족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최근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많으니까 이제 유튜브를 저는 또 이제 그런 일을 하니까 알고리즘에 이제 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유튜브를 뜨죠. 보면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베트남 지금 현재 국제결혼 하는 업체들의 유튜브를 보면 몇 가지 우려적인 사항이 있어요. 걱정되는 거. 제일 첫 번째 그분들이요. 결혼한 지가 보통 5년이 안 됐어요. 이 사업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살아보고 경험해보고의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단순하게 이제 모든 일들을 좀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아까처럼 이런 문제들이 단순하게 여자가 뭐 여자 부모님이 아프다? 그러면은 남자가 이제 왜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신랑분들이 저희들한테 이제 말하는 게 있어요. 특히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사고가 터지면 우리 신랑들이 저한테 하시는 제일 큰 불만이 뭐냐 하면 왜 사장님은 내 편을 안 들어주냐고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 얘기에 이제 기본 바탕에 내가 당신한테 돈 주지 않냐, 당신 뭐 베트남 여자한테 돈 받는 거 없지 않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편을 안 들어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랑들한테 돈을 받지만 신부들한테는 인생을 받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저는 고객이, 남자분도 고객이지만 여자분도 고객이에요. 고객과 고객이 싸우게 되면 어느 한쪽에 편을 들어주기가 좀 힘들어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우리 국제결혼은 특히나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남자분이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분 얘기가 맞아요. 근데 똑같은 상황을 여자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또 아닌 게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러면 중간에서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이제 왜 여자 편을 드냐고 이제 남자분들이 말을 하시죠. 참 답답하죠.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그럼 당신이 끝낼 거면 끝내면 돼요. 근데 자연스럽게 오늘 두 번째 얘기를 그 끝낸 이유는 뭐 어떻게 됩니까? 그 최근에 이제 국제결혼 이제 업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게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뭐라 그러죠? 이제 그 유튜브에 보니까 파혼했다. 뭐 그래서 이렇게 재진행을 한다. 또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여자가 문제가 있어서 그만둬 버린다. 뭐 이런 이제 뭐 그거를 이제 그렇게 하면 그 밑에 이제 댓글을 제가 쭉 보니까 아, 이 회사는 믿을만한 회사다. 막 이런 댓글들이 쭉 달리고 뭐 좋은 그러니까 이제 이 업체가 이제 이렇게 검증을 해주니까 뭐 쉽게 말해서 걸러주니까 뭐 믿고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댓글들이 많아요. 뭐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남자분들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여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히나 뭐 우리 회사처럼 그 여러분들이 말에 그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약혼식이라는 걸 이제 오면 치른다고 하더라고요. 뭐 저는 약혼식 근데 그게 약혼식이 결혼식이에요. 예전에는 그거를 약혼이라는 말을 안 썼죠. 결혼식.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뭐 결혼식을 이제 2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걸 결혼식, 뭐 신부집에서 하는 걸 전통 결혼식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는데 그러고 이제 그 집에서 주는 그걸 이제 지창금이라고. 지창금이라는 거 없습니다, 베트남에. 그걸 이제 뭐 신소시나 뭐 그 중국의 뭡니까 뭐 짜일이나 라오스에 그 주는 이제 그런 돈하고 다른 겁니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남자들이나 이제 업체에서 지창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자기들이 편하게 붙인 이름이에요. 그냥 그러면은 예전에는 그걸 결혼식 전통 결혼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그게 뭐 속전속결 결혼이다 뭐 이거에 문제가 많다 이제 이러니까 업체에서 어떻게 바꿨냐 전략을 이제 첫 번째 하는 걸 약혼식이라고 그래요. 약혼식 결혼식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결혼한 게 아니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속전속결이 아니고 그냥 만나서 약혼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요. 변명 아닌 변명을 하죠. 자, 근데 다 아시잖아요. 약혼식하고 첫날 밤 치르시잖아요. 약혼식하고 약혼여행으로 뭐 무인에도 갔다가 뭐 붕따오도 갔다가 호짬도 갔다가 메콩도 갔다가 하시면서 첫날 밤 치르고 다 하실 거 다 하시잖아요. 그러고 왔어요.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뭐 여자분이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그 파혼을 해. 그러면 뭐 여자분이 잘못했으니까 위약금을 신랑분들이 안 줄 수도 있겠지만 또 뭐 그걸 여자분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해서 위약금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위에 여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걸 재진행을 하신다고 해서 해가지고 새로 결혼하시는 여성하고의 약혼식 이제 결혼식도 아니죠. 그건 또 이제 영상을 찍어가지고 또 홍보를 해요. 이렇게 해서 재결혼을 했다. 막 그러니까 막 이런 업체는 돈이 안 드니까 그런 건가요? 자, 여기서의 문제점. 제일 첫 번째. 그러면 그 여성한테 적절한 보상이나 이런 뭐 게 나가나요? 신랑분이 여자분한테 직접 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요즘 국제결혼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이제 국제결혼 그 하는 그 호텔이 있어요. 저도 잘 아는 호텔이죠. 딱 영상이 대부분 비슷하실 거예요. 그 뭐 인테리어나 이런 느낌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게 이제 마담들이 한 5-6명이 이제 그걸 해가지고 그 장소를 렌트를 해서
거기서 이제 한 4, 50명을 봐요. 그럼 그 여성은 결국은 한국 남성한테 또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그 여성이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한국 남성하고 파혼을 하셨는데 당신은 괜찮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회사가 있을까요? 저는 100% 없다고. 그러면은 결국에 또 선의의 피해자는 또 생기는 거겠죠. 그럼 이거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왜냐? 그 관점이 딱 그 남자의 시선, 그 업체의 시선으로 이걸 보니까 그래요. 조금만 우리가 크게 보면요. 어차피 국제결혼, 시장이라고 해야 됩니까? 거기서 그 여자도 돌고 돌잖아요. 어떤 업체에서는 어떤 여성이 문제가 있다, 뭐 이래서 2번, 3번 결혼한 여자도 있어요. 물론 그게 뭐 그 여자 때문에 잘못이다 이렇게도 말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간에 2번, 3번 결혼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를 얼굴을 오픈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라고 다 오픈이 되면 어느 업체가 그 여자를 선택하겠어요? 안 하겠죠. 근데 안 하죠, 업체에서는. 업체에서 그걸 안 하는 이유는 뭐 자기들은 인권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인권이라고 하려면 제일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우리 회사에서는 오픈하잖아요. 우리 회사에서는 왜냐면 약혼식을 안 하니까 오픈을 해요. 그리고 결혼식 이후에 그렇게 파혼이 된 신부는 저희들은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남성분이 여성분한테 위로금 주는 거는 회사를 통해서 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직접 주시라고. 뭐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게 명확하게 여자 쪽의 잘못이다 이러면 남성분이 꼭 줄 이유도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 사진이나 모든 걸 가지고 있고 심하게 얘기하면 여성분한테 인터뷰한 영상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올리지는 않을 뿐이죠. 그리고 소개를 안 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한테 업체에서 연락이 오는 전화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그 사람들도 우리 이제 카페나 또는 이제 요즘 카페를 이제 거의 이제 폐쇄 상태지만은 밴드나 이제 유튜브란다 페이스북에 보면 결혼한 사진들이 올라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여자분 사진을 가리질 않으니까. 그럼 그런 얘기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 예전에 파혼한 신부를 자기 신랑이 만났는데 왜 파혼했냐 이런 걸 물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얘기해 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속일 게 없으니까.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얘기해도 진행해요. 그렇게 얘기를 다 업체에서 듣고 끌어가서 진행을 해요. 그럼 이거는 신랑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한 거죠. 그래서 신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내가 이렇게 걸 안다. 그러니까 이 2번 다시 이러면 이제 그걸 오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국제 이제 그 결혼 업체에 이제 보면 말들은 그렇게 싸하게 합니다. 교제 후 결혼, 연애 후 결혼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약혼이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약혼이 결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후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신랑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회사는 아직까지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남자분도요.
앞에 여자가 뭐 그런 이제 어머니가 아파서 또 가족들이 무슨 문제가 있어서 돈 문제 때문에 파혼을 했어. 그래서 뒤에 여자를 만났어요. 그럼 이 뒤에 여자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 여자들의 잘못이 아니고 그 남자의 문제예요. 남자의 문제.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생각이 다른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결혼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우리가 핀셋으로 베트남 여기 가족들이 뭐 여기는 이제 가족이 우리 예전처럼 대가족으로 중심을 해서 모이거든요. 저도 처가에 가서 뭐 집 바로 문 열면 바로 맞은편 집이 그 큰애 삼촌 댁이에요. 예. 그리고 그 동네에서만 친척이 한 열 몇 분이 사세요. 그것도 먼 친척도 아니에요. 뭐 이모, 뭐 외삼촌, 뭐 이렇게 사세요. 물론 뭐 삼촌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저쪽 이제 중부지방 위에 이제 사시다 보니까 뭐 거의 교류가 없으신데 외갓집은 거의 다 그렇게 모여 사세요. 근데 그렇게 아마 다 모이면 그럭저럭 가족이 아마 한 4, 50명 될 거예요. 뭐 정확하게 저도 뭐 모르겠지만, 그러면 거기서 4, 50명이나 되는 가족에서 내가 핀셋으로 우리 와이프만 딱 뽑아가지고 여기로 딱 옮겨 심어가지고 여기서 잘 정착하기를 바란다? 힘드실 겁니다. 내가 그 가족들한테 스며들어야죠. 물론 그게 호구짓을 하라거나, 그리고 자기의 그게, 그러니까 자기가 잘 조정을 해야겠죠. 내가 그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막 퍼주고 도와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는 와이프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예 그거를 안 하려고 생각을 하는데, 여보 나는 당신 가족이야 라고 물었을 때 자기가 베트남 와이프가 생각하는 가족의 아마 제일 밑에 하단부 쪽에 속하실 거예요. 대부분의 이제 남성들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섭섭하다? 섭섭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가 차근차근 올라가야죠. 오늘 설날 이제 다 지나가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인생 나이가 이제 60이 넘고 이렇게 쭉 보니까 가족들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우리 모친이 살아계실 때는 모친 보려고도 뭐 1년에 한 번, 뭐 1년에 2번 이렇게 한국을 나가고, 또 그렇게 나가면 또 당연히 또 형제들을 보죠.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모친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 뭐, 왜냐면 걔들도 걔 나름대로의 또 가족이 이제 꾸려져 있는 거죠. 근데 제가 그게 가족이다? 가족 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여기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에게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뭐 또 제가 또 나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 또 이제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이제 사분오열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국제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 결혼이 뭔지, 가족이 뭔지, 이거를 생각을 하시고, 제발 그 국제결혼 유튜브를 보시면서 눈앞에 그냥 이쁜 여자, 뭐 불꽃이 튄다, 뭐 제가 보기엔 뭐 불꽃이 튀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의 자녀나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여동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여자라면, 오늘 만나는 남자하고 오늘 저녁에 호텔에 간다, 이게 정상적인 여자입니까? 그 남자를 뭐 사랑하고 좋아해서 호텔에 갑니까? 어디서 그런 얘기들을 쓸모없이 합니까? 그래
않고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그때는 이제 여자 책임입니까? 아니죠. 선택도 여러분들이 했고 여자분이 했듯이 책임도 공통으로 지셔야 되고 그거를 주선한 업체도 책임이 있죠. 삼각경주예요. 여기서 하나만 삐끗해도요 그냥 다 넘어져요. 근데 단순히 그냥 젊은 남자 이쁜 아가씨 이제 뭐 19살 20살 21 20대 초반의 아가씨 막 유튜브 찍어가지고 그러면은 막 조회수가 뭐 몇만 회부터 몇천 회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또 보는 신랑들은 아 나도 이런 여자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죄송한데 한국에 도착해서 그 이제 막 생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커플들을 찍는 이제 회사도 있더라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죄송한데요. 최소한 그래도 한 3, 4년 사신 다음에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국에 들어갔는지 한 달, 뭐 한국에 들어온 지 뭐 일주일. 그래서 뭐 알콩달콩 잘 살더라. 이게 의미가 있나요? 그 제 눈에만 그런 게 보이나요? 간단합니다. 4년, 5년 산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 회사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회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짜리, 예? 그것도 이쁜 아가씨 이제 찾아야 되니, 더더구나 이제 없죠. 한 달 있다가 이쁘게 이쁘게 살고 있는데, 1년 있다가도 이쁘게 살고, 5년 있다가도 이쁘게 살 수 있겠죠. 5년, 7년 된 신랑들 찾아가서 인터뷰를 해보세요. 최근에 유튜브를 보면서 제가 좀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보는 없고 그냥 눈요기만 보여주는 거예요. 눈요기만. 그러다 보면 자극적인 소재만 취급을 하고 뭐 이쁜 것도 자극적인 게 되겠죠. 그러다가 보면 이쁜 커플만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 국제결혼에 대한 환상이 심어집니다. 예전에 국제결혼 초창기에 하신 업체나 이런 이제 예전에 뭐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시골에 가면 예전에는요 현수막이 제일 왔다 했어요. 아시잖아요. 그 베트남 여성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베트남 여성은 효부입니다. 멋집니다. 하면서 돈 1000만원 빵빵 빵빵 해가 현수막 현수막 그 하나에 뭐 2만원인가 뭐 이래가지고 뭐 그것도 동네 돌아다니고 보면 아무데나 이제 눈에 잘 띄는데 이제 막 걸고 다니고 했잖아요. 그거 걸로 다니는 게 영업이었어요. 전화 엄청 와요. 그거나 지금 유튜브에서 뭐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때 왜 중국의 국제결혼이 우리나라에서 1등을 하다가 베트남으로 넘어왔냐 하면 물론 뭐 중국의 이제 경제력도 좋아지고 또 뭐 이랬지만 제일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중국의 위장결혼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우연찮게 이제 시장을 찾았는 게 베트남인데 여기가 이제 괜찮으니까 광고 당연히 지금 이제 뭐 베트남이 이제 국제결혼 1위고 최근에 이제 뭐 라오스나 미얀마가 이제 하겠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라오스 미얀마는 안 하시는 게 좋은 거고 또 그리고 라오스 미얀마가 한 몇 개의 회사가 해먹을 만한 시장은 돼요. 근데 지금 현재 베트남에 하고 있는 사람 모든 회사가 라오스로 간다? 아마 내일 당장 라오스에서 비상사태 일어나. 그만한 인구가 안 돼요, 라오스나.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이제 라오스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라오스를 하신 게 아니에요. 베트남을 하시다가 이제 넘어가신 분이 90% 이상이거든요. 그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혼자 하고 몇 명 안 하니까 지금 라오스 시장이 불법이죠. 당연히 또 라오스 혼인신고 안 되죠. 그러면서도, 왜냐하면 옛날에 베트남에서 다 이걸 해봤던 부분이니까. 미얀마도 마찬가지고요. 되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지금 북쪽에 있는 한 100개 업체만 라오스로 간다? 그러면 라오스가 지금처럼 그나마 이것도 못 해먹어요. 그러니까 하시려면 조용히 하시는 거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뭐 한국에서 국제결혼 이혼율이 가장 높은 게 뭐 베트남이다 뭐 이러는데, 이혼 커플 숫자가 가장 많은 건 베트남이 확실합니다. 왜냐? 많이 들어오니까. 근데 이혼율은요, 왜 아직까지 이런 게 통계로 잡히기 시작하기 어렵냐면, 라오스나 미얀마는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이혼율 자체는 국제결혼 전체 통계율이 있잖아요. 34%인가 뭐 이래 됐다고. 매년 뭐 그게 바뀌니까. 이게 지금 많이 내려온 거예요. 34%가. 이게 지금보다 더 떨어지지도, 더 늘어나지도 않고, 딱 요 정도 선에서 그냥 될 겁니다. 현장 시선은 느끼거든요. 쉽게 말해서 10커플이 들어오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3커플은 만족한 결혼을 하는 거고, 4커플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 3커플은 하기 싫은데 어쩌. 그럼 요 커플만 이혼해도 30%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통계에 안 잡히는 커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에 대해서 섣불리 국제결혼하면 좋습니다 이런 말을 못해요. 그건 제가 말했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5년 10년 살고 나서 막 이 카페나 밴드나 이제 업체, 특히 업체 카페는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막 이제 막 가서 만났어요. 결혼한 지 이제 신부가 얼마 안, 그러면 막 궁금한 것도 많잖아요. 그러면 자기 신부가 애치만 해도 뭐 감기 걸렸을 거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런 사람들 4년 5년 후에 있다가 글 올리는 거 보시면 그런 커플들 꽤 많습니다. 국제결혼 카페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아세요. 그 카페 가보면 이제 중간에 그럼 닉네임을 바꾸죠. 왜냐하면 이혼하고 싶은데, 왜 자기가 썼던 글들이 다 이제 검색이 되잖아요. 한번 예전에 뭐 그런 국제결혼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현실을 빗대를 그 한 선배들을, 뭐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막 이제 여론을 조성하죠. 그러면 이제 뭐 못 모르는 사람들이야 또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제 몇 년 지나면 그게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걸 쓰려면 창피하죠. 그래서 26년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섣부른 그것도 안 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10년이 지나고. 뭐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오보가 많아요. 뭐 2년 지나고 국적 얻어가 2년 만에 국적 못 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는 법이 그렇다는 거지, 거기서 뭐 신청하고 어쩌고 하면 최소 3년 반에서 4년, 심한 지역은 또 그게 지역마다 달라요. 5년이 정도 지나야 한 국적이 나옵니다. 그러면 뭐 깨놓고 해서 그러면 2년 살아서 국적 나와서 이혼했다. 그러면 이건 여자가 그 2년 동안이나 그 남자하고 살았는데 그 여자가 국적을 얻기 위해서 그랬다고요? 천만에요. 그냥 그 방법 아니더라도 국적 얻을 방법은 많습니다. 그거 신부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보다 신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아세요. 왜냐? 우리나라에 그 쉽게 말하는 여성 인권을 외치는 그 사회단체들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지원금을 왜 받아요? 제가 그런 얘기하면 신랑들한테 뭐 하면 뭐 다문화 여성위원회라 이런 데 가서 상담을 하고, 그 사람들은요 깨려고 하는 거예요. 부부들을. 왜냐? 깨줘야 자기들한테 지원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쉽게 말해서 다 잘 살아요. 그럼 그런 단체가 필요 없고 그 단체에 지원금을 안 주죠. 누군가 헤어지고 자기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자꾸 알려줘요. 심하면은 변호사도 소개해줘요. 그런 단체에서. 근데 2년을 기다린다고요?
그거는 제가 봐서는 좀 말의 앞뒤가 선후 관계가 안 맞아요. 2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2년을 참은 거죠. 그 여성분은. 그러니까 결혼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시고 가족이 뭔지를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확실한 그게 생기신 분들이 결혼을 하십시오. 그냥 아유 나는 내가 벌었는 돈 남이 같이 쓰는 게 싫다 이러시는 분들은 결혼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사시는 거죠. 혼자 벌어가지고 혼자 사시고 혼자 연애하러 돌아다니시면 되잖아요. 여기 오셔가 한 달 살게 하시고 여기 오셔가 저기 가라오케 아가씨들 만나시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결혼을 하려고 하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저는 좀 바쁩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 그 카톡교제 하시는 분이 오늘 한국에 계신 여성분하고 카톡교제 하시는 분이 두 분이 또 만나시기로 한 날이고 이래가지고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